네, 안녕하세요, 에리카님.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에리카라고 합니다. 온타리오주 법무사이고요. 현재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영어 튜터링도 현지에서 해오고 있고, 뭐 유학이나 취업 상담 같은 일들도 같이 해오고 있어요. 또 이제 브런치와 헤드라이트라는 플랫폼에서 저의 이런 캐나다 생활을 글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.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, 하고 계신 업무와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실까요? 저희 로펌 내 이제 부동산법 팀에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로 부동산에 관련한 행정이나 소송 관련 일들을 맡고 있고요. 뭐 그 외에도 이제 상법이나 대출 담보, 뭐 거래법 등에 관한 일들도 이제 다른 부서랑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. 저희 팀은 이제 쉽게 말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이제 토지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필요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 중에서 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건설사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개발하고 건축하고 또 분양하는 이 모든 절차, 이 전 과정 안에 법률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, 네, 저희는 저희 고객인 건설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게, 저희 팀이 하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이고요. 또 물론 이제 개인들을 대리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. 네, 제가 알기로는 원래 한국에서 4년간의 학사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캐나다로 가셔가지고 이제 법학을 다시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법학을 전공했을 때 캐나다에서 취업이 용이할까요?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, 캐나다에서는 변호사가 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일자리가 꽤 다양하게 많은 것 같거든요. 근데 다만 이제 법이라는 게 조금 보통 접근이 어렵고 또 특히 외국인이 캐나다의 법률 체계나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부터가 이제 좀 다른 학과 공부에 비해서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뜻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공부만 잘 끝내시면 일자리 자체는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채용 플랫폼이 있는데, 캐나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채용 공고를 찾고 지원을 하나요? 채용 공고를 찾는 것 자체는 그 방법은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뭐 대표적으로 뭐 일단 학교나 학과 뭐 웹사이트에 공고가 올라오면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또 그 외에 가장 흔한 방법은 한국처럼 구인 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인디드라고 하는 곳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사이트예요.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라고 하면은 아마 한국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서도 구인 구직이 꽤 활발한 편입니다. 그럼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취업을 하셨을까요? 사실 제가 처음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한 로펌에 입사를 할 때는 저는 좀 특이하게 채용이 된 케이스였는데요. 이게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저는 학생 때부터 이렇게 채용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막 이력서를 보냈어요. 그래서 인턴십이나 파트타임이라도 혹시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또 덕분에 실제로 여름 방학 때 그렇게 해서 뭐 작은 로펌에서 뭐 썸머 스튜던트를 일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졸업 후에 처음 취업을 한 곳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졸업 전에 이력서를 보냈던 로펌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저는 보내고 난 후에는 그냥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. 근데 한 6개월쯤 후에 제가 마침 졸업을 하고 이제 한참 구직을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. 인터뷰 보고 싶다고. 그래서 인터뷰 보고 시작하게 됐었어요. 확실히 외국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 기업의 이력서를 보내보는 게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겠네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기다리지만 마시고 이렇게 먼저 나는 너네 회사에 관심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하면 더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면접이나 이력서 팁이 있으실까요? 일단 뭐 신입으로 입사를 할 때는 이력서든 면접이든
관련 직무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. 아직 제대로 일을 안 해봤으니까.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이나 뭐 캐나다나 신입으로 입사를 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력서나 면접은 결국에는 되게 자칫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경험도 되게 별것처럼 이야기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.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건데 나는 지원하는 직무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경험밖에 없어도 그 직무가 요구하는 스킬이랑 내 경험을 잘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, 뭐 저같이 법률에 관련된 직무라면 보통 세심한 성격을 많이 찾아요. 아무래도 법률적인 일들이 뭐 사소한 뭐 단어, 숫자 같은 거에 되게 민감한 일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서 뭐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내가 세심해서 일에 도움이 됐던 에피소드를 되게 잘 다듬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날 뭐 손님을 응대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직원 매뉴얼을 평소에 내가 세심하게 본 습관 덕분에 회사 방침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손님한테 안내를 해서 손님과 회사가 둘 다 만족을 했다. 그러니까 어떤 식인지 대충 감이 오시려나요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끼워 맞추는 건데 정말 뭐든지 말하기 나름이거든요.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핵심을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뭐 동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던 경험도 결국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에 도움이 되는 거다. 그러니까 이제 신입 때 나는 전혀 이 직무에 관한 경험이 없는데 하고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여태 살아온 삶이 지원하는 이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력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어떻게 일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서 얼마나 일했냐보다는 뭘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를 이제 간략하게 두세 줄로만 쓸 줄 알아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력서를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랑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. 이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다. 라고 느껴야 다음 단계인 면접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내가 가게 점원으로 단순히 일을 했지만 그냥 고객 응대, 재고 관리 뭐 이렇게만 쓰고 끝낼 게 아니라 내가 고객 응대를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일한 기간 동안에 뭐 단골 손님이 5명 정도 늘었다든지 뭐 아니면 재고 관리를 늘 정확하게 해서 뭐 시제를 항상 정확하게 맞췄다든지 그럼 이제 채용 담당자는 이 경험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, 구체적으로. 그러면 면접 때 뭐 내가 재고 관리 되게 꼼꼼하게 해서 어느 날은 거래처가 실수를 했는데 내가 그것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경험 같은 걸 이야기를 해주면 이 친구가 되게 꼼꼼해서 우리가 찾는 이 포지션에 어울릴 수 있겠다 싶은 인상을 받는 거죠. 그래서 이력서든 면접이든 그냥 팁은 스토리텔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첫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셨는데, 첫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들과 프로젝트를 하셨을까요? 처음 이제 입사를 했던 곳에서는 부동산법 관련한 기본적인 컨셉이나 절차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규모가 되게 작은 로펌이었기 때문에 보통 거주용 부동산 거래랑 뭐 주택담보대출, 몰기지라고 하죠. 그런 케이스들을 주로 했었고, 특히 제가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같은 한국 교민분들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. 캐나다 같은 곳은 복리후생이 좋고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현실적으로도 야근이 없고 워라밸이 괜찮나요? 전체적으로는 한국보다 야근이 없는 문화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단순히 캐나다 회사는 야근이 없다.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마다 정책이나 문화가 다르고 또 야근이 필요한 일들이 있죠. 근데 뭐 저도 첫 회사에서는 야근 많이 했었고, 근데 다만 불필요한 야근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뭐 한국에선 듣기로 이제 간혹 직장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먼저 자리를 뜨기가 좀 힘들다. 눈치가 보인다. 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.
오히려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만약 자주 늦게 퇴근을 한다 하면은 얘가 일을 제 시간에 못 끝낸다는 느낌을 줘서 역으로 좀 무능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저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이제 아침 9시, 오후 5시 일하는 거, 9시 출근, 5시 퇴근 기본으로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점심시간은 좀 한국이랑 조금 다르게 뭐 아무 때나 그냥 원할 때 1시간 가지고 일주일에 35시간을 일을 하게 되고, 뭐 야근을 하게 되면 급여를 이제 시급으로 환산을 해서 1시간분에 뭐 1.5배 지급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것 같아요. 첫 회사에서 현재 회사로 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이직을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? 제가 이제 브런치에 이렇게 발행한 글 중에 이제 좀 자세히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. 근데 당시 회사가 정말 업무량이 너무 많은 곳이었는데 또 제가 처음 커리어를 시작을 한 곳이다 보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. 또 한국인들은 또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. 그래서 뭐 덕분에 인정을 많이 받기도 하고 했는데,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조절을 잘 할 줄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크게 좀 번아웃이 왔었고, 또, 이제 워낙에 좀 작은 로펌이다 보니까 시스템의 체계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.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 커리어가 성장하는데도 이렇게 한계가 좀 명확히 보이기 시작을 하고, 이제 회사 내에서 뭐 커리어적으로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이렇게 선배나 상사가 없다 보니까, 뭐 이제 겨우 막 3년 차, 4년 차 되는 제가 막 최고참이 되는 막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. 네,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꽤 오랫동안 많이 느끼고 있었고, 그러다가 이제 뭐 떠나는 게 더 맞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.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직에 성공하셨을까요? 뭐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디드에 이렇게 올라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경우도 있었고, 또 캐나다, 또 막 미국 이런 북미에는 헤드헌터나 리크루터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 경력이 조금만 쌓여도 연락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. 그럼 그쪽에서 이제 소개받은 회사들이랑도 인터뷰를 계속하고, 최종적으로 지금 회사는 링크드인 통해서 지원을 했던 곳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북미에서는 링크드인을 관리를 잘 하는 게 좀 중요해요. 그리고 이제 북미는 이렇게 또 고용 시장이 좀 되게 유연한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직을 유혹하는 손길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조금 뭐 덜 좋은 곳에서 일을 시작을 하셨어도 좀 꼭 참고 일을 최대한 배우시면 그러면서 버티면 이렇게 나중에 이직할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네,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, 맞아요. 네, 캐나다나 북미에서는 처음부터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일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대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온다라는 말씀이시죠. 네, 그리고 또 제가 한국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급여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. 복지 면에서는 물론 대기업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급여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일을 작은 곳에서 시작하셔도 충분히 기회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직하고는 업무 내용의 변화가 생기셨을까요? 일단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곳이 로펌이잖아요. 그러니까 수임을 하는 케이스들의 규모가 정말 크고 다양하더라고요. 소위 말해서 그 클래스가 아예 다르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이제 뭐 어디선가 듣고 본 막 그런 큰 기업들이 내 클라이언트가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. 이제 그런 기업들의 뭐 비즈니스라던가 뭐 상업 토지 개발, 뭐 건축, 뭐 경매 이런 법률적인 일들은 이제 처음으로 이직을 하고 배우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전에 쌓았던 뭐 기본적인 지식이나 스킬들 바탕으로 이제 업무가 더 넓게 확장이 되었습니다. 이직 준비에 팁이 있을까요?
제가 들을 수 있는 뭐 팁이라고 하면 절대 먼저 그만두지 말고 지금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직을 준비하셔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이게 사실 참 어렵긴 해요. 저도 겪었지만.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뭐 이력서랑 면접 준비는 어떻게 틈틈이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막상 이렇게 연락이 오면 인터뷰 시간 잡는 것부터가 되게 힘들거든요. 다행히 이제 그나마 요즘은 화상 면접을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한데, 또 최종 인터뷰 같은 거는 뭐 직접 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, 지금 회사 일도 바빠 죽겠는데, 이직 준비 신경 쓰기도 힘들고, 뭐 서류 통과해서 연락이 온다 해도 인터뷰 약속 잡기도 되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저도 뭐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고 막 면접 보러 가고, 출근하기 전에 8시, 뭐 7시 이럴 때 막 인터뷰 보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래도 이제 회사를 다니는 중에 새로운 회사의 오퍼를 또 하는 게 좋아요. 이게 뭐 이직이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안 돼도 일단 뭐 기존 회사에서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어느 회사에 소속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랑 면접을 볼 때는 이 사람을 스카우트한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지금 잡이 아예 없는 구직자 그냥 일 때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가 있어요. 왜 그만뒀냐를 설명하는 것보다 왜 이직을 하려고 하냐를 설명하는 게 더 회사를 설득하기가 쉬운 거죠. 그래서 뭐 그 정도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만약에 이제 뭐 아직 이직을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면 일단 내가 이직을 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회사가 나를 욕심낼 만한가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봐야겠죠. 그런데 이제 뭐 정말로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은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진가를 알아봐주는 회사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특히나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했을 때 이직 준비하는 네, 회사에서 최종 합격을 하면 오퍼를 받게 되는데요. 그 네, 오퍼를 가지고 기존 회사에 카운터 오퍼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. 그런 것도 이직 준비의 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그쵸. 아무래도 나는 그냥 그만둘 거야 하는 것보다 나는 더 좋은 조건으로 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? 라고 이제 현 회사에 협상을 시도할 수가 있죠. 그러면 현 회사가, 얘는 그냥 우리 말고는 갈 데가 없는 애가 아니라 불러주는 탐을 내는 다른 회사가 많은 인재로구나. 이런 걸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정말 파격적인 카운터 오퍼를 줄 수도 있죠. 그러면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저울질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거니까.